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도쇼. 최근 연예계에 두 건의 이혼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특히 두 스타 모두 두 번째 이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평생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던 맹세와는 달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혼 소식을 전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타는 다름 아닌 지난 2001년 주얼리의 멤버로 활동하며 네가 참 좋아, 슈퍼스타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지연 씨. 지난 2013년 7살 연상의 유학파 회사원과 결혼 후 슬하에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던 이지연 씨는 우리 헤어져. 지난 2016년 8월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한 차례 충격을 전해준 바 있는데요. 그러던 이듬해 9월 안과 전문의로 알려진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새 출발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더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두 번째 결혼 또한 3년이 채 되지 않아 종지부를 찍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이혼 소식을 전한 스타는 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뛰어난 무대 매너와 귀에 쏙쏙 박히는 중독성 있는 노래들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상철 씨인데요. 삼척시 남자 명서 제1호 박상철입니다. 지난 1993년 K채널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00년 본격 가수로 데뷔한 박상철 씨는 트로트 가수는 물론 재연 배우, 리포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던 중 이집 자오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무조건, 황진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박상철 씨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불륜설, 폭행설 등 충격적인 사생활 논란까지 휘말린 상황. 박상철 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의 진실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풍문쇼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난 4일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가수 박상철 씨의 이혼 소송 소식과 함께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지정 기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지난 8월 4일이었는데요. 한 매체에서 박상철 씨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박상철 씨가 지난 2016년 6월 재혼한 13살 연하의 아내 이모 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인기 트로트 가수의 이혼 소식도 놀라운데 그 과정에 재혼, 불륜, 게다가 폭행까지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어서 더욱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언급하신 그 단어만 봐도 이게 그냥 막장 요소의 집합인 것 같거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많은 팬들, 특히나 이제 박상철 씨 좋아했던 팬들이 받은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워낙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씨가 아내 외에 다른 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불륜의 시작 관계가 언제부터였냐? 2007년부터예요. 근데 박상철 씨가 이 전 부인과 2014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년이나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거잖아요. 불륜 관계였다라는 것인데 이 박상철 씨의 불륜 상대로 제기된 인물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아내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박상철 씨 하면 그 영화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아시죠? 맞아요. 거기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라고 들었거든요. 실화를 약간 모티브에.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아내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그 가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거짓이라는 소린가요? 일단 레이디 제인 씨의 말처럼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이 영화 박상철 씨의 성공기를 다룬 영화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전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다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상철 씨는 지난 1992년 6월에 첫 번째 아내인 김모 씨와 결혼을 해서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요. 또 실제로 자신의 고향인 이 강원도 삼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지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고 이듬해인 93년도에 K채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노래 실력이 대단했어요, 사실. 내게 남아있네. 미용사 제1호 박상철 씨. 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가수에 대한 꿈을 접을 수 없어서 이 7년 동안 서울과 삼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수에 대한 꿈을 키웁니다. 노력도 하면서. 네. 그러다가 2000년 1집 앨범 부메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리고 1년 후인 지금의 박상철을 만든 노래죠. 자오가. 이 노래 진짜. 요걸로 정말 단숨에 스타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박상철 씨가 무조건 황진이 맞아. 발표하는 곡마다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성공을 하셨을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넉넉한 아내를 둬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불륜설이라니까 정말 믿기 힘든데요. 진짜. 너무 뜻밖이었어요, 이런 소식이. 아마 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박상철 씨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모든 게 가족의 응원덕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뷰가 이제 2006년에 했던 인터뷰인데 당시 박상철 씨가 이혼설이 돌았었어요. 가수로 성공하면 호강시켜줄 줄 알았는데 이 자오가가 히트를 하면서 이 우리 부부가 이혼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부인을 했거든요. 그 즈음에 또 방송에서 가족들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단란한 모습을 좀 과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단독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아내분과 2007년부터 불륜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불과 1년도 안 돼서 외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믿기지는 않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일단 박상철 씨가 황진이를 발표하고 나서 트로트 황태자로 불렸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잘 나가던 2007년경, 그러니까 박상철 씨가 당시 나이 40일 때 27살이었던 현재 아내 이모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불륜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10년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딸까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혼 전에요? 네. 아니 그렇다면 박상철 씨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네. 그렇으면 전 아내분 속이 말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떡해. 근데 이혼을 한참 뒤인 2014년도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내분하고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다만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하고 또 아이까지 이렇게 키운 걸 보면은요. 전처와 있던 아이 셋은 전처가 키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아내가 좀 침묵을 지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 유책 배우자는 박상철 씨거든요. 외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2014년에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지금의 아내분은 2007년에 처음 만나서 박상철 씨가 전처랑 이혼한 2014년까지 무려 7년을 넘게 내연녀로만 살아온 거잖아요. 이걸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근데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박상철 씨의 전 부인과는 쇼윈도 부부고 그리고 곧 이혼할 거다. 이 말을 정말 철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근데 말만 계속 되풀이될 뿐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자 실제로 2013년도에 박상철 씨에게 결별을 통보를 하고 딸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떠난 거예요, 사실. 그러자 박상철 씨가 계속 문자를 보냈대요. 미치도록 사랑하니 돌아와라. 너무 그립다라고 계속해서 구애를 한 거죠. 그리고 박상철 씨가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서 설득을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럼 2014년에 이혼을 하고 16년에 재혼을 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살 수도 있었는데 16년에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2007년부터 만나서 혼외자까지 뒀다는 얘기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전처와 2014년에 이혼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린 거죠. 그런데도 2년의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2016년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이가 2011년에 태어났잖아요. 이때가 6살. 이제 이때 한창 어린이집도 보내고 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호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 아이가 받게 될 그런 피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서 이때쯤 혼인신고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취약할 때가 됐을 때 호적을 정리했다. 그렇죠. 서로 결혼하면 다시 결혼하면서. 네. 불륜설에 대해서 박상철 씨가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밝혔나요? 네. 단독 보도가 나간 후 약 4시간 후에 박상철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거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고 내가 인정한다. 내 잘못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개인 사생활 문제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다면서 과거 불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폭행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 아내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박상철 씨의 폭행과 폭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결혼 생활 내내 이 박상철 씨가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이 박상철 씨가 예고도 없이 욕을 하고 다짜고짜 갑자기 때리고 이랬다라는 게 이 아내 이모 씨의 주장입니다. 네, 폭행과 관련해서 아내 이모 씨는 사실 이미 이전에 4차례나 박상철 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 폭행 관련 고소가 시작이 됐었던 건 혼인 신고를 한 지 단 2달. 2달 후인 지난 2016년 8월이에요. 당시에 폭행치상 명목으로 고소를 처음 했었고요. 그 다음번인 2019년 1월, 그리고 또 한 달 뒤인 또 2월, 그리고 또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증거 자료로 자신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 그리고 진단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혼인신고를 한 지 2개월 만에, 2달 만에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얘긴데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박상철 씨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철 씨가 뭐 확실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모 씨 폭행 관련 고소는 허위 고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8월 폭행과 이모 씨가 증거 자료로 제시한 얼굴에 멍이 든 사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모 씨가 내게 욕설을 했고 나를 손과 발로 때렸다. 당시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됐고 이에 놀란 이모 씨가 본인의 얼굴을 자위하듯 스스로 때려서 멍이 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내분이 박상철 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4차례 폭행 관련 고소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4차례 모두 무혐의입니다. 무혐의로 나왔네. 먼저 2016년 8월에 폭행치상, 2019년 1월에 특수폭행 및 폭행, 2019년 2월 폭행치상, 이거는 모두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대신 2019년 7월에 제기됐던 이 폭행 고소건은요, 검찰이 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내렸습니다. 이 약식 기소라고 하는 거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 벌금만 내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박상철 씨가 불응을 했어요. 그 얘기는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된 거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요. 이모 씨는 박상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진술을 거듭할수록 폭행 정도를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이모 씨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 신고한 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일관된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이게 것이다. 증언은 항상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폭행 정도를 키워가고 있다.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이모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상해 진단서도 있고 또 경찰이 출동해서 목격자도 있었고 심지어 10살짜리 딸도 폭행 장면을 봤다라고 현재 지난해 7월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박상철 씨도 지난 2월에 반격을 합니다. 이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바로 협박 혐의인데 협박. 이 이모 씨가 욕설과 이 협박이 담긴 문자를 200건 정도 보냈다라면서 그 증거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200건이면 진짜 많이 그러면서 고소를 했고 6월에 이모 씨가 또 이게 인정을 받아서 20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협박과 욕설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이건 인정이 됐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모 씨가 말하기를 문자로 욕하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너무 화나고 분하고 이 힘들고 억울해서 화풀이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두부 맞나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기사로만 봤을 때는 폭행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죠. 염려스럽고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내 쪽에서는 고소를 했고 경찰 쪽에서는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나왔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저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근데 필요가 아내 있는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면서 이게 항소를 한 상태잖아요. 네. 또 재판이 이어질 거고요. 결과를 두고 봐야죠. 예, 저희가 예단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혼 소송 뒤에 이렇게 여러 건의 폭행과 협박이 난무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동 폭행설. 아동 폭행설. 이게 무슨 아동은 좀 아니, 설마 박상철 씨가 딸을 폭행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설마요. 얼마? 네, 이 아동 폭행설 역시 아내 이모 씨의 주장입니다. 박상철 씨가 10살 딸에게도 폭력을 휘둘렸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철은 폭군이었다. 화가 나면 어린 딸까지 학대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다. 지난 7년간 딸을 5차례 정도 때렸다라고 하면서 아까 자신이 맞았다라고 경찰 고소한 마지막이 2019년 7월이었잖아요. 2달 후인 2019년 9월에 박상철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딸이 직접 박상철 씨의 이 폭행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 폭행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미 고소를 했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까지 했으면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어요? 네네네. 지난 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혐의 없음입니다. 혐의 없어. 당시 검찰 측은요, 딸의 진술은 주변인에 의한 오염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 이모 씨와 딸의 주장만으로 박상철이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씨는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 재정 신청이 뭐냐면은요, 일단 무혐의니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더 상급 법원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요, 검사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철 씨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억울하다면 속이 뒤집힐 일이거든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단 박상철 씨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아동 폭행 의혹에 대해서 정말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왜 내 딸을 때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 다 거짓말이고 오히려 딸은 엄마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딸을 세뇌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 저는 절대로 딸을 때린 적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이 해명을 했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딸이 10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이 기사들을 다 읽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의 사건에 휘말렸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최초 보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상반된 주장과 해명을 막 반복하면서 이게 논란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바로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단 박상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모 씨의 목적은 돈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씨는 이모 씨는 돈이 필요하면 트집을 잡는다.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 빚이 많아서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줬다. 심지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이제 이모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박상철은 정말 거짓말을 잘한다. 오히려 박상철 씨와 결혼한 뒤 생활고를 겪었다라고 밝히면서 억울함을 토론합니다. 예. 생활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트로트 가수 행사 탑 3가 계십니다. 신성 씨, 박구윤 씨, 그리고 박상철 씨가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대충 행사료가 어느 정도냐면 기본 800에서 1000 사이예요. 그럼요. 이런 분들이 이 안에 껴있는 박상철 씨가 돈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생활고라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도 박상철 씨가 1년에 전국 방방곡곡 행사를 정말 빼곡해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1년마다 차를 바꿔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 행사를 했는데도 생활고가 있다. 이건 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박상철 씨가 무슨 막 빚이 정말 많아서 이걸 갚았어야 되는 건지. 일단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박상철 씨가 번 돈은 전처와 같이 살았을 당시에 모두 전처가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 2010년에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전처가 알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처가 너희 둘이 살아라. 대신에 돈은 내가 갚겠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동거를 하게 됐고 또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됐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박상철 씨가 왜냐면 애가 셋이기 때문에 이걸 다 줘야지. 다 전차대 가면서 들어가고 아이들 양육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박상철 씨의 이혼 소송을 두고 현실판 부부의 세계다라는 이 결정적 주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 주장. 일단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상철 씨가 재혼 생활 중에 전처와 여행을 가고 두 집 살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또 두 집 살림을 한 건데 이번에는 그 상대가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나는 이해가 좀 가는 나도 거냐면 이해가 가.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 수밖에 없잖아. 애가 있는데 애들 보러 애들이 예를 들어 애들이 엄마니까. 졸업식을 했다거나 입학식을 갈 수밖에 없죠. 저랑 갔다 근데 있죠. 냉정하게 치면은 분리는 했어야 되죠, 사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만약에 지금 결혼 생활을 한다면 결혼하는 분을 위해서라도 여행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간다 아이들을 해도 자기가 뭐 데리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럼 어쨌든 박상철 씨가 전처와 다시 이제 불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장은 이모 씨의 주장이에요.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상철 씨가 두 집 살림을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나서 전처 집으로 찾아갔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벽보를 붙이고 왔대요. 어떤 벽보요? 근데 일단 이게 어떤 벽보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벽보를 붙인 사실을 박상철 씨가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벽보를 보고 자신을 때렸고 맞은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 그런데 이 이혼 소송 시점 역시 밝히지 않아서 이 벽보를 붙이고 이 모든 사단이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불과 얼마 전에 이 현재의 일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모 씨는 자신한테는 보험 하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전처와 나란히 연금까지 드는 박상철 씨를 보고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날 가방과 반지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박상철 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 있잖아요. 근데 이모 씨가 이게 박상철 씨가 두 집 살림을 했다, 이렇게 해보면 다 두 집 살림한 것처럼만 느껴지잖아요, 보도를 봤을 때.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를 이모 씨 입장에서는 두 집 살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박상철 씨가 이혼 소송을 하면 양육권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모든 이혼 소송의 핵심은 돈과 양육이잖아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분할과 딸의 양육권을 두고 지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박상철 씨가 양육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양육권만큼은 항소를 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오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상철 씨의 이혼과 불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같이 도마에 오른 분들이 있다고요. 네, 스타들의 불륜설이 보도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배우 김민희 씨와 감독 홍상수인데요. 저희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또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상철 씨 이 관련 보도와 연관지어 거론된 것도 있지만 최근 두 사람이 주목을 받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홍상수 감독의 새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9월 17일 날 이 영화를 개봉해요. 이 영화의 주연은 이제 김민희 씨인데, 이 영화 제목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바로 도망친 여자입니다. 도망친 여자. 김민희 씨가 또 주연이라는 게.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두 사람이 올 2월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함께 등장해서 화제를 굉장히 또 모았었는데, 혹시 당시에 출품했던 그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 도망친 여자는요, 지난 2월이었죠. 세계 3대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바로 그 작품이에요. 당시 이 상은요,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후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더 화제를 모았었고요. 실제로 이 국제영화제, 특히 외국의 이런 정서적 차이일지 몰라도 홍 감독이 거장이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언론 매체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게다가 홍 감독이 수상자로 호명이 됐을 때 옆에 앉아있던 김민희 씨를 일으켜 세워서 오히려 또 소개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박수가 터지고 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The Silver Bear for Best Director goes to the great Hong Sang-soo. And if you indulge me, I'd like to ask my two actresses to stand up to get applause. 베를린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시상식이잖아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심각했던 때라고 하지만 그 상의 크기와 영광에 비해서는 이슈가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와의 이 좀 불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홍상수 감독이 이 은곰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축전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생활 때문에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괜히 축전을 보냈다가 문체부 역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축전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영화계에서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슈화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이슈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좀 가려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콘텐츠나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면 애국심도 느껴지고 뭔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김민희, 홍상수 커플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관객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좋은 일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일로 받아들여지니까 크게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김민희 씨와의 관계 이후에 평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연검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인 2017년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서 김민희 씨가 은검상 여자 연기상을 수상했거든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배우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각종 언론에서 두 사람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막 축하해주고. 근데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참 슬픈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그랬네요. 사실 저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큰 상을 받은지는 몰랐지만은 두 분이서 이제 뭘 먹었다, 뭘 했다, 뭐 이런 목격담들은 꾸준히 들었거든요. 많아요. 지난 3월에도 두 사람의 목격담이 크게 뜨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일상이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두 분은 편안하게 진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기가 세탁소인가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포착된 저 사진 보시면 당시 3월 18일인데요. 두 사람이 경기도 하남의 세탁소에서 두 팔 가득히 세탁물을 찾아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민희 씨가 세탁소 문을 두드려서 열자 홍상수 감독이 뒤따라가서 세탁물을 들고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세탁물을 차곡차곡히 빼곡히 넣는 모습이 굉장히 다정해 보였다고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저 얼마 전에 홍상수 감독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 근처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김민희 씨랑 같이 와서 저희가 기사화한 적도 있고, 이 자기야라고 뭐 애칭을 부르더라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후로도 홍상수 감독이 이제 자주 그 일대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뭐 영화와 관련된 사무실이 있는 건지. 근데 지금 저 모습은 최대한 좀 꾸미신 모습인 거고, 실제로는 그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남방의 면바지, 그 뒤에 백가방 거의 항상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김민희 씨도 그 홍상수 감독을 만난 이후로는 좀 소탈하게 바뀌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김민희 씨의 거주지 근처였던 한남동이나 옥수동에서 종종 목격담이 들려왔는데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 간 다음에는 주로 하남에서 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거든요. 이 3월에도 보면은요, 김민희 씨 부모님이 사는 주변이거든요. 하남 쪽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이 워낙 좀 자유롭게 다니셔서 그런지 목격담이 참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별별설도 참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매체에서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영화 관계자 몇 분이 이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두 사람이 헤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놨어요. 그래서 당시 홍상수 감독이 한창 이혼 소송 중에 좀 말이 많을 때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그냥 대놓고 밝힌 상황이라.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공고했지만 이후에 홍상수 감독이 점점 이제 이런 악플로 너무 도배되는 김민희 씨를 보고 배우로서의 김민희가 아니라 불륜녀 김민희로 만든 그런 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괴로워했다라고 관계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그쪽 사람들한테는 돌았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관계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연인들이 흔히 하는 사랑 싸움 같은 거 아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홍상수 감독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지난 2016년 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나서 결국 법원이요. 이혼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 기각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홍 감독이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자체가 추후 다시금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판 자체가 1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네? 재판이 1분이요? 그냥 딱 결론 그럼 딱 판결만 난 거네. 그냥 소송이 아무리 빨리 진행이 돼도 1분 이상 걸리지 않나요? 그러게요. 사실 1분 만에 기각된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이혼이 유책주의죠. 그러니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이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이 유책 배우자예요. 이미 공식 입장을 자신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김민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1분 만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홍상수 감독이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김민희와 나는 정말 맨손으로 나오겠다. 이혼만 해달라. 이혼이 안 됩니다.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안 돼, 이거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거는 재판상 이혼을 간 거잖아요. 재판상 이혼을 갔을 때는 재판부에서 유책 배우자가 주장했을 때는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들어줬을 때 그때는 재판을 갈 이유가 없죠. 그때는 협의 이혼으로 마치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홍상수 감독의 아내 입장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상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다 알게 됐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했을 때 그 심정에 대해서 지금 뭐 알려진 것이 있나요? 그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이 그 인터뷰를 좀 했을 때 그때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는데 그때 가장 좀 제가 슬펐던 얘기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애를 이기겠어. 이 말이랑 언젠가 남편이 가정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기다리겠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좀 되게 슬프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홍상수 감독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취재진이 홍상수 감독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이 그 여자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좀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했던 모습을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그 여자라고 지칭한 거에 대해 많은 이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본인은 이 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내가 해줘야만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막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는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또 아내분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요 절대 이혼 안 해줘요. 이혼 안 해주지. 안 해줘요. 맞아. 왜 해줘요? 안 해줘. 내가 왜 해줘? 내 행복을 깬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럼요. 행복하겠다고 이혼을 나한테 요구한 그럼 자기네만 행복하고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내가 그 이혼을 왜 해줘야 돼요? 화를 조금만. 아니, 그럼 근데 둘이서 안 그러죠. 당당하게 내 앞에서 막 행복해하고 둘이 막 함정 결혼식 씨 가고 일이 막 이럴 거 아니잖아. 아니야? 그럼 나 안 해주겠다 이거야 나는. 그런 거 안 해줘. 오케이. 내가 왜 억울하게 왜 해줘야 돼요? 내가 마음 깎여도 입장이면 다 난 그런 그렇게 하겠다고요. 의견입니다. 난 안 해줘요. 혜선 씨. 안 해준다니까 이혼을. 아니, 안 일어나는 저는 안 해준다고요. 알아서 빨개질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하는 풍문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눈이 호강하고 귀가 아주 즐거울 만한 분들의 얘기를 취재해 왔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사기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 분이에요. 사기 캐릭터? 그렇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연예계 역대급 사기 캐릭터. 그 주인공은 바로 오빠, 얼굴에 김 묻었어요. 어디? 잘생김. 그 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이 잘생김이 묻은 뭐 스타 원조로도 또 유명한데 맞아요. 이정재 씨는 해당 잘생김 짤을 만들어준 팬을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이렇게 딱 봐도 이 여성분 광대가 지금 승천하게 보이지 진짜. 광대가 여기에 달려있어. 근데 이 하늘에 묻혀있네요. 이렇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잘생김의 대명사로 불리는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내가 잘생김 상인가? 빙고. 2020년 최고의 기대작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로 돌아온 배우 이정재 씨는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탄탄한 연기력과 넘치는 카리스마로 출연하는 작품마다 인생 캐릭터를 선보이며 믿고 보는 명품 배우로 통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활발하게 영화 홍보를 하는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이정재 씨의 모습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다는 소식까지 알리며 이정재 씨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싱글이라는 거. 지금 만나볼래? 올해 나이 48인 이정재 씨는 능력있고 멋진 미혼을 뜻하는 골드 미스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이아 미스터로의 삶을 선보이며 대중의 이목을 더욱더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꽉 들어찼어. 데뷔 28년차 배우 이정재 씨가 다이아 미스터가 된 이유, 풍문쇼에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제 주변에서 이정재 씨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인의 이상형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다 갖출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정재 씨를 두고 요즘은 골드미스터다. 에서 더 발전한 다이아 미스터다. 다이아로 가네요. 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인성은 물론이고 뭐 외모, 연기력, 재력까지 모두 다 갖춘 다이아 미스터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오랜만에 또 꺼내보고. 사실 저 이정재 씨 어렸을 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인터뷰할 때마다 막 기자분들이 농담 반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정재 씨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근데 그게 기사화가 되고 막 이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정재 씨 만났는데 정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형 이제 제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뭐 어쨌든 1993년에 제가 꼽은 최고의 절세미녀 김희선 씨랑 공룡 선생으로 데뷔를 했어요. 또 귀가시계라고 불렸던 시청률 64.5%. 1995년에 모래시계 그 보디가드 백제 역으로 분해서 정말 말보다 스스로에게 있는 눈빛 이걸로 전 국민 특히 여성분들을 흔드셨죠. 흔들었죠, 사실. 최고였어요. 당시에 편지가 엄청 왔어요. 무슨 편지냐? 이정재를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고. 맞아, 기억나요. 편지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 이정재 씨가 죽도를 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검도하거리 난리가 납니다. 애들이 죄다 검도해요. 맞아요. 진짜 유행했어요. 진짜 저도 배웠어요. 당시 이제 S채널 연기대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엄청난 스타 반열에 올라가게 된 거죠. 사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정재 씨 하면 영화를 빼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000만 관객이 든 영화가 수두룩합니다. 일단 도둑들, 관상, 암살. 뭐 여기에서 또 악역을 또 연기하셨는데 야 이정재 씨 얼굴로 악역이 가능할까 이랬는데 멋들어지게 해내셨고요. 많은 분들의 그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관상이나 그 암살하면 떠오르는 이정재 씨 명대사가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쌍인가? 비슷하다. 내 몸속에 총알 자국 보이시지요? 이쪽은 하울빙에서 한바 이건 배꼽이지요. 그런 대사가 어디 있어? 홍석천 씨도 잘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 될 쌍인가? 내가 왕이 될 쌍이야. 뭐 넷이야! 내가 여기 하얼빈에서 총 맞았잖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는 배꼽. 홍석천 최고야. 그리고 지난해 그 송중기 씨와 함께했던 드라마 트리플 이후로 10년 만에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로 안방에 복귀를 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완벽한 문화재급 명품 수트핏을 보여주셨는데요.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청춘 스타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농밀함과 카리스마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명배우입니다. 사실 이정재 씨 관련 일화는요, 최근엔 이게 제일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2017년, 18년에 연이어 개봉해서 총 2,700만 관객을 놓은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입니다. 염라대왕. 네, 여기서 염라 역을 맡았잖아요. 장발을 콱 늘어뜨린. 그리고서는 이 누가 봐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는데 사실상 시작은요, 우정 출연이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김용화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브라더스에서 이범수 씨랑 이정재 씨가 맞아요. 형제로 예, 나왔었어요. 예. 그때부터 인연을 계속 맺어와서 이번에도 그냥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좋다,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의상하고 특수분장을 하는 데만 시간이 무려 3일이 걸렸대요. 그리고 촬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0회차, 거의 영화의 절반 정도를 30회차면은. 주인공. 근데 중요한 건 묵묵히 다 찍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본인도 주인의식이 남달라졌나 봐요. 신과 함께 제작 발표회도 나왔고요. 언론 시사회 때도 나왔고요. 홍보 인터뷰회까지도 다 참여하셨습니다. 주연 배우잖아요. 이거 우정 출연이 아닌데? 네, 출연이 아니죠. 아니 이 정도면 이정재 씨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도 그때 현장에서 김용호 감독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건 주연 배우지 어떻게 우정 출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 염라가 스토리상 또 얼마나 존재감이 커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우정 출연인데 너무 드러나면 다른 주연 배우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할까 봐 처음에 소방관 역할 작은 걸 얘기를 했대요. 그냥 정말로 화제성을 놔주세요 했는데 막상 오케이 한 다음에는요. 배역이 염라로 바뀐 거죠. 사기 맞잖아요. 사기죠. 사기지만 아니죠. 왕이 될 상인가.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된 거죠. 왕이 됐네요. 관상을 잘 봐주신 거죠. 나도 염라대왕 하면 안 되는 상이야? 고석천이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하정우 씨랑 같이 신과 함께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하정우 씨가 그렇게 같이 출연한 배우들 별명을 잘 지어주세요. 머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봤는데 그 모습이 뒷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정말 청순한 언니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린 모두 다 염라 언니라고 불렀었어요. 이 별명이 소문이 나면서 팬들 역시도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정재 씨를 염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합성 사진으로 재밌는 플랜카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합성 되게 잘했네요. 좋아. 재밌다. 그런데 이정재 씨 하면은 사실 외모, 뭐 인성뿐만 아니라 재력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엄청납니다.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 영화 편당 출연료가 8억에서 10억 사이 정도가 되는데 이정재 씨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일부 러닝 개런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8억에서 10억 사이고 플러스 알파 러닝 개런티가 흥행을 할 경우죠.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정재 씨 광고료 궁금하시죠? 네.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정재 씨가 1년에 기준 광고료가 한 5억 정도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4억에서 5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정재 씨가 한 55편의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정재 씨는 데뷔와 동시에 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광고료로 약 200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유. 하지만 이정재 씨 하면 부동산에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얼마 전에 그 부동산을 매각하시면서 몇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맞죠? 일단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에서 부동산에 굉장히 그 투자의 눈이 밝은 스타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 씨가 2011년도에 서울시 강남구 이 신사동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3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때 당시에 2011년도에 샀을 때는 47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난 4월에 매각을 했는데 이때 매각한 돈이 82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약 35억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개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정재 씨는 매각한 건물 이외에도 1999년 청담동에 분양받은 33평 아파트, 이 최고가 20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정재 씨가 거주 중인 삼성동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요, 40억 원에서 한 50억 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채만으로도 계산해보면 이미 한 70억 원대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정재 씨가 강남 8학군 출신의 금수저라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정재 씨의 금수저 설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이정재 씨가 강남 8학군 출신의 금수저라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정재 씨의 금수저 설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이정재 씨 외모를 보면은 부티가 막 좔좔좔 흐르잖아요. 근데 이정재 씨가 강남에서의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숭이초, 청담중, 현대고까지 이 강남 8학군에서 졸업을 했어요. 1960년대 이제 부의 상징하면은 양조장이거든요, 사실. 옛날에 진짜 부잣집만 하는 게 양조장인데 그거를 이정재 씨 집안이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친가 집안이 또 의사 집안, 외가는 양조장. 그 영향으로 이정재 씨는 강남 8학군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의사셨던 할아버지가 정계 러브콜도 받으셨는데 실제로 출마를 했는데 4번 정도 낙선을 하셨대요. 제가 실제로 출마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낙선하면은 한 3억에서 5억은 기본으로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4번이면은 정말 집안이 거덜나죠. 크게 휘청일 상황이었을 텐데 실제로 낙선 후에는 집안이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이정재 씨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는요, 집안 물건에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 압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급기야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을 정도로 가난했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이정재 씨에게 또 다른 숨은 가족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이정재 씨가 스스로 이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한 방송에서 친형이 이 자폐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형을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정재 씨가 저는 그 외동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형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정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도 형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형이니까라고 담담하게 말한 후 이 형하고 이제 일화를 얘기했는데, 혼자 밥을 못 먹는 형의 식사를 챙기고 집 밖에 나간 형을 찾으러 다녔고, 내 손길이 필요했던 형을 대신해 장남 역할을 해야 했고, 집안 살림을 거드는 딸 역할도 해야 했다. 하지만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다라면서 자신의 가족사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게 또 훌륭한 배우로 자란 이정재 씨는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싱글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이아 미스터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정재 씨에게는요, 이보다 엄청난 찐 부자인 여자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씨가 뭐 다이아 미스터라면은 이 여자친구는 초특급 다이아 싱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현재 이정재 씨와 6년째 열애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식품 제조기업인 D그룹의 임세령 전무입니다. D그룹은 엄마들의 그 마법 가루로 유명한 그 아시죠? 원조 조미료 밑땡. 알죠. 이 밑땡을 제조한 회사인데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이 D그룹의 조미료 밑땡을 만든 D그룹의 임대용 창업 회장의 손녀이자 국내 대표 항공사를 보유한 K그룹의 고 박인천 창업 회장의 외손녀가 바로 임세령 전무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 이정재 임세령 전무가 2015년 1월 1일에 열애를 인정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까지 여러 번 열애설이 났었는데도 계속해서 모두 부인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정재 씨 그리고 임세령 전무는 2010년 5월에 첫 열애설이 터진 이후로 총 3번의 열애설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일 뿐이다 라고 일축을 하면서 정확히 선을 딱 긋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015년 1월 1일 문제의 사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날 함께 있었던 사진이 공개되자 4번째 열애설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죠. 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패션과 부동산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대화가 좀 잘 통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애초에 이 패션이랑 공통 관심사로 친해졌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이 임세령 전무가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톱배우 이정재 씨를 뛰어넘는 패션 감각으로 사진이 이렇게 찍힐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화제됐지. 맞아요. 임세령 전무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전세값 패션이라고 불립니다. 전세값 패션? 예. 전세값? 왜냐면 무슨 말이에요? 임세령 전무가 어느 제품을 착용하면 착장이 전세값이다. 전세 가격이다. 그래서 전세값 패션으로 불리고요. 임세령 전무가 이제 이렇게 패션을 입잖아요. 의상을 착용을 하면
그냥 완판이 돼요. 그 비싼 옷이? 완판됩니다. 바로 완판을 시키니까 웬만한 스타분들보다 더 파급력이 있으세요. 임세령 전무는 재벌 패션계의 1인자입니다. 전 세계 몇 개 없는 아시아 어느 매장을 가도 있을까 말까 하는 옷을 먼저 구매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패션계 종사자보다 트렌드에 빠른 걸로도 유명했는데 지난해에는요. 미국의 한 행사장에서 10억 원대의 보석을 착용한 걸로 사람들과 미디어의 플래시를 마음껏 받았었죠. 대박이다. 네, 이정재 씨의 부동산 못지않게 화제를 모으는 건요. 임세령 전무가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이정재 씨가 최근에 매각해서 35억 원의 시세 차이를 본 건물의 맞은편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건물은요. 1950, 60년대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렸던 김지미 씨가 소유했던 건물이에요. 이거를 2010년에 임 전무가 26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후 새로 건물을 올렸고 현재 시세는 약 28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세군요. 이 건물 1층하고 2층에 임세령 전무가 운영하는 프렌치 이제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정재 씨하고 임세령 씨가 데이트하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연애한 이제 미모의 여자친구도 계시니까 슬슬 조금 좋은 소식을 이제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너무 가진 게 많으시니까 아쉬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더 결혼 욕심이 안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우선 두 사람은 아직까지 잘 만나고 있죠? 네, 그야말로 다이아 싱글인 이 두 사람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일단 제가 아는 분이랑 커플 데이트를 또 하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자신들의 그 사생활을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정재 씨가 뭐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밝힌 부분이 있었나요? 예. 이정재 씨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공개 열애 전 언급한 걸로 보면은 결혼이 군대처럼 정해진 때가 되면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오래된 인터뷰이긴 한데 어떤 리포터가 이제 방송에서 이정재 씨에게 결혼에 대한 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결혼 뭐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올해가 12지신 중에 쥐의 해잖아요. 근데 제가 연초에 방송에서 그 쥐띠 스타들을 모아놓고 누가 운이 가장 좋은가를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명리학자 분께서 말씀하신 게 1등이 이정재 씨. 모든 이제 종합적으로 운이 너무 좋다 올해. 원래도 좋았는데 운이 터지나. 아니 영화 개봉하니까 터지나 보다. 그런데 일복이 많은 만큼 결혼 운이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언제든지 이정재 씨는 뭐 그냥 뭐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아이 그럼요.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자, 이정재 씨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연예계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다이아 미스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 나온 친구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있고요. 네. 제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네네. 일단 수려한 외모와 재력과 인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춘 박수홍 씨. 계시고요. 또 홍석천 님도 계시고요. 예. 저는 뭐. 자, 올해 49살을 맞은 원조 만찢남 가수 김민종 씨 계시고요. 네. 자, 천의 얼굴의 사나이로 불리는 연기 천재 신하균 씨. 저 너무 좋아하는 신하균 씨도 계시고요. 자, 올해 47살이십니다. 신하균 씨. 그리고 한결같은 조각미남이자 홍석천 씨가 이상형으로 꼽은. 왜 이렇게 이상형을 많이 꼽으셨죠? 맞네. 송승헌 씨도 올해 45. 45? 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씨. 올해 43살입니다. 현재 연예계에서 부록을 훌쩍 넘겼지만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다이아 미스터들 되겠습니다. 맞네요. 아니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팬의 입장에서는 뭐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또 다행이고 내심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거 뭐 다이아미스터 중에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누구죠? 이정재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정재 가는데 정우성 간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정재 씨의 대표 절친 스타로 손꼽히는 바로 스타 정우성 씨입니다. 근데 정우성 씨는요, 사실은 외모에 가려서 연기력이 조금 저평가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워낙 잘하시지만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니까. 얼굴이 너무 보여요.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연기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인성도 참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뭐 소신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네요. 네, 정우성 씨는 지난 2014년부터요 UN 난민기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정우성 씨가 정말 완벽한 다이아미스터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머 감각 때문인데요. 유머 감각까지 갖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로 보시죠. 제가 만약에 아저씨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 되려면 이제 아저씨라는 단어의 뜻을 바꿔야 되겠네요. 배우시의 의무감이 그거는 이제 완벽한 남자, 뭐 멋진 남성 이런 뜻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저씨라는 뜻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잘생긴 걸 알아요, 사실. 네. 저거는 진짜 정우성 씨니까 가능한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은 하지 안 어울리지 않아. 예, 그죠?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아저씨 같죠, 진짜. 근데 정우성 씨는 이제 뭐 유머러스한 거지만 이 외모 관련 어록들이 진짜 많아요. 네.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어머나. 맞아. 그거잖아요, 정우성 씨. 밥 먹었어? 그거 아니에요? 정우성 씨 어록은? 자기야. 밥 먹었어? 무슨 소리야, 또 옛날 사람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언제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정우성 씨 어록이 이렇게 본인 외모를 찬양하는 어록. 패션의 얼굴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게 없죠. 나는 이런 말. 그리고 나의 미모를 카메라가 못 담긴 해요. 너무 좋아요. 어제도 잘생겼고 내일도 잘생길 예정입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타고난 건 못 이겨요. 등등. 너무 말이야. 자신감이 넘치는데 틀린 말이 아니어서 에잇 인정 이렇게 하게 되는 어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우성 씨는 정말 반박 불가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이름 그대로잖아요. 정우성. 네, 우리나라 대표미남 정우성 씨가 저렇게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뻔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나 이런 정우성 씨의 요 위트 요것까지도 다 용납을 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이게 다 그놈의 얼굴 때문이에요. 제가 했어봐요. 네. 요걸 그냥 정말 큰 웃음을 줬겠죠. 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큰 웃음을 꿀잼. 줬겠죠. 꿀잼. 짜릿해 늘 새로워. 저건 뭐야 하면서 웃겠지만. 잘생긴 게 최고야. 웃기다, 웃겨. 정우성 씨는 사실 기자들을 만나도 이런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우성 씨한테 인터뷰를 하다가 아니 근데 요즘 이제 잘생겼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들을수록 좋다고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약간은 지금 꼴보기 싫으네, 이제는. 설레 듣기만 해도 설레. 했다고요? 자존심도 없이 했어요? 3번 했다고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정우성 씨는 굉장히 평상시에도 기자들을 만나도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편인데 특히 지난해 영화 증인에 함께 출연했었던 배우 김양기 씨. 이 김양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우성 씨 특유의 이 아재 개그 덕분에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라면서 남다른 유머 감각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우성 씨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요. 맞아. 원래는 맞아, 잘생겼다 아니었는데. 그러면은요 엄청 수줍어하고 아니에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우성 씨가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적당히 잘생겼으면 그 안에서도 재수없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무 잘생긴 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를 미디어 데이 같은 거 하면은 보통 남자 배우들 곁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기자들이 좀 많이 있고 여배우 곁에는 남자 기자들이 좀 많이 묻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우성 씨 옆에는 남자 기자들이 많아요. 저도 옆에 있었고요. 왜 굳이 거기 못 앉은 거예요? 앉아 그게 아니라 계셔가지고. 왜냐하면 정우성은 비트라는 그 영화 때문에 제 세대는 그냥 우상이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좀 보다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생겼죠? 라고 물어봐요. 남자들한테도. 그럼 남자 기자들도 되게 무미건조하지만 네.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인정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은 한다. 대답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이아 미스터로 불릴 만큼 정우성 씨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이 축적한 자산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예. 상당 안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분은 데뷔부터 27년 동안 탑스타였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현재도 영화 출연료는 편당 8억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고 수익 지분은 따로 받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아니라 그 어떤 업계도 그 업계에서 1등하는 사람은요. 부자여야 되고 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연예인들은 돈 많고 그러고서 좋은 집 살면은 왜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더 손가락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업계에서 그 정도 살면은 오히려 맞아. 대한민국에 저 정도 유명하면 저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네, 광고계에서도 정우성 씨는 20년 넘게 A급 모델이에요. 이 1년 기준에 광고 편당 대략 7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받을 것 같은 좀 예상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정우성 씨가 광고에 출연한 편수가 무려 68편이라고 합니다. 68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곱하기 계산 잘하시는 분 계시나요? 얼마죠? 저는 계산합니다. 4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400억이 넘습니다. 400억 넘네. 400억. 그 많은 광고를 찍으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요. 정우성 씨가 사용하시는 카드도 남다르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지난 2018년 정우성도 겨우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헤드라인의 이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정우성 씨가 발급받은 이 신용카드 바로 H사의 신용카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정말 받기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몇 %라 그래요? 3%. 1%. 상위 1%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는 대한민국에서 0.05%. 0.05%. 네? 0.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05%의 아주 제한된 명사들에게 초청을 보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골라내는 신용카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입 대상으로 일단 회원 초청을 한대요. 그 이후에 또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만 200억 원대가 있어야 되고요. 월 수익이 6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고 또 사회 봉사 활동이라던가 뭐 풍미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카드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카드 발급 조건만으로도 정우성 씨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우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관심이 있거든요. 현재 정우성 씨가 소유한 부동산은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동의 펜트하우스 한 채 정도가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2013년 3월에 분양을 받았는데 공급 면적 61평. 그리고 16층 중에 15층인데 이 고층 같은 경우는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세대별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중적인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의 현재 매매가는 약 5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우성 씨가 거주 중인 펜트하우스면 아까 저희가 이정재 씨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그 이정재 씨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랑 같은 곳 아닌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정재랑 정우성 씨 같은 펜트하우스에 사는데요. 그것도 바로 옆집에 삽니다. 두 사람이 15층에 나란히 1501호와 1502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떠돌았어요. 좌우성, 우정재. 재밌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보통은 잘생긴 친구랑은 안 다니지 않나요? 예, 왜냐면은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생긴 친구랑 같이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애들이 뭐 매점 갈 때도 데리고 다녀요, 저를. 무조건. 예, 상준아 매점 가자. 상준이. 문방구 가야 돼. 그래서 나를 계속 데리고 다니더라고. 어딜 가나.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매점 셔틀.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이 두 분은 특이하게 서로 잘생겼는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원래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하고만 다녀요. 그쵸, 언니? 그렇긴 하죠. 네, 더 너무 이렇게 잘생긴 분들끼리만 다녀서 너무 좀 신기한데 그래서 이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두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같은 곳에 항상 붙어 다니고 그래서 혹시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진짜 있었습니다. 자, 홍석천 씨. 예. 저도 그 루머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사실입니다. 네?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 둘이 만나?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설이 돌았던 게. 네, 과거에 두 사람이 사귄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정우성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정재랑 그냥 결혼해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우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서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알 정도로 잘 통하는 친구다. 하지만 다들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지 뭐 깊게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면서 이러한 풍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 정우성 씨 비혼주의는 아니시겠죠? 다행히 아닙니다. 최근 정우성 씨가 T채널의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을 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히셨는데요. 정우성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열려 있어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매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달라서 이상형은 정해두지 않습니다. 라며 결혼관과 이상형에 대해서 밝혔다고 해요. 사실 정우성 씨만큼이나 결혼 소식이 언제 들릴까 궁금한 연예계 대표 다이아 미스터가 또 있습니다. 또 제 또 지인이네요. 벗어날 수가 바로 이서진 씨. 이서진 씨. 예. 근데 정말 믿기지 않지만 이서진 씨가 올해로 반백살 50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서진 씨는 자신의 라이프를 뭐 즐기느라고 결혼을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집안, 학벌, 스펙까지 모든 걸 갖춘 연예계 대표 엄친아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이서진 씨 집안은 연예계에서도 유명한데요. 금융가 집안으로 이서진 씨의 할아버지가 고 이보영 씨 서울은행장을 거쳐서 제1은행장을 역임한 유명 금융인입니다. 1960년대에는 사실은 한국 산업이 발전하는 막 그때라서 기업들이 은행하고 거래하고 막 굉장히 그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여서 이 당시에 은행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네, 이서진 씨의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예요. 금융인의 길을 걸었는데요. 이서진 씨의 아버지인 고 이재흥 씨 같은 경우는 A사의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고 이서진 씨의 형 역시 현재 금융계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대가 금융가 집안인 것이죠. 네. 자, 이서진 씨도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잠시 금융가에 몸을 담았다고 들었는데. 네, 이서진 씨는 일단 뉴욕대학교 경영대 출신인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서진 씨를 찾아보니까 지난 2011년도 A사의 자산운용 상무급인 글로벌 콘텐츠 2본부장으로 임용이 돼서 약 1년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얘기한 대로 이 A사에서는 1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후 이서진 씨가 2014년부터 약 4년간 사회이사로 몸담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인 이종합건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서진 씨는 그 이종합건설의 이제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 씨 운이 작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서진 씨가 임원으로 있는 동안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일단 2014년까지 60억 원을 웃돌았던 연 매출이 2015년에는 100억 원, 2016년에는 299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성과예요. 아니 배우로도 활동이 예능 프로그램도 하시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기업 사회이사로 또 꾸준히 일하시는 줄 몰랐는데 이런 게 바로 델롬델인가요? 그렇죠. 현재 이서진 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업의 사회이사직을 맡고 있거든요. 또 다른 기업이요? 네. 그러면은 여기저기에 사회이사직을 지금 맡고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서진 씨가 지금 이사의 사회이사직은 내려놨는데 대신에
2018년 3월에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D기업의 사회이사와 이 감사위원으로 등재가 돼서 2021년까지 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서진 씨가 사실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주총회나 이런 게 열릴 때마다 출석률이 100%라고 합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해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서진 씨 집안이 로열 패밀리다 보니 집안 재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서진 씨 또한 방송활동가 기업 사회이사로 활약하고 계시다면 수익이 엄청날 것 같아요. 출연료도 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고료도 그렇고. 네, 광고료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서진 씨가 워낙에 집안 자체가 또 좋기 때문에 뭐 출연료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어쨌든 단가가 꽤 높습니다. 네. 이서진 씨가 소유한 부동산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가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이서진 씨가 2005년 1월 약 74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현재도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매입을 하고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라면 그러면은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예.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올랐어요. 예. 이서진 씨가 당시에 15억 원을 주고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이 아파트가 29억 원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에 가까운 시세를 얻어낸 거죠. 네. 네, 이서진 씨는 결혼관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 있나요? 네, 지난해 6월 S채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때 이서진 씨가 결혼에 대한 질문을 딱 받고 아주 솔직한 심경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승기 씨가 결혼할 생각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서진 씨가 이렇게 답했는데요. 없으니까 안 하고 있지. 아주 그 성격대로 무덤덤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제 생각인데 아마 좋은 인연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서진 씨는 키는 크지 않고 무조건 밝은 사람을 이성형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스타가 네? 뭐 제 생각인데 아마 좋은 인연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서진 씨는 키는 크지 않고 무조건 밝은 사람을 이성형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스타가 소녀시대 써니 씨. 딱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린다. 그래서 마침 이서진 씨가 그 꽃보다 할배에 출연했을 때 써니 씨가 같이 나와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서진 씨도 이제 얼른 좋은 인연 만나서 또 이제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마 때문에 내일은 비가 더 올 거라고 합니다. 최근 연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가 속출되던 지난 8월 4일 한 스타가 빗길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그 스타는 다름 아닌 2AM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임수롱 씨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함께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시 CCTV 화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을 풍문쇼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의 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수롱 씨가 빗길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요, 임수롱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A 씨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먼저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난 거죠? 네, 보도를 접하고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날 비가 2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렸다고 해요.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사망한 피해자 A씨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임수롱 씨를 선뜻 좀 비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임수롱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전혀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근데 임수롱 씨도 엄청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상태나 입장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있나요? 네, 임수롱 씨의 이 빗길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현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임수롱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곧바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무엇보다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수롱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된 상황이지만 심신에 이제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0월에 소집 해제된 이후에 지난 5월 러블리즈 멤버 K 씨와 듀엣곡 여자 사람 친구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는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팬들은 더욱더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놀랐을 텐데요. 제가 이게 보도를 듣고 나서 좀 걱정이 돼서 그 임수롱 씨한테 직접 연락을 못했어요.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이제 지인한테 상태가 어떠냐, 옆에 좀 지켜줘 봐라 그랬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본인도 물론 고인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런 일에 대한 너무 충격이 심해서 지금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직 조사 중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피해자가 이제 목숨을 잃은 사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추후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이 사건이 사망 사건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경찰 조사를 넘어서 검사 지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내외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예.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난 4월에 수원지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가 된 판례가 있어요. A씨는 빗길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으면서 숨지게 했는데 재판부는 당시에 저녁이고 비가 내렸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임수롱 씨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 그리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겠죠. 그 시점에 임수롱 씨가 과연 그 대상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지 여부, 그리고 당시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요, 만약에 재판에 갔을 때 솔직히 속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건 지난해 사례이긴 한데 비슷하게 보행자를 치여서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선 금고일령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결국은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결국 대법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 기간이 3심까지 가면 못해도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진행되는 기간에 임수롱 씨의 활동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어제 오늘 사이에 교통사고 현장 당시 CCTV가 공개돼서 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 임수롱 씨도 충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마음 잘 추스리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풍문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오도로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